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바로 조선의 사회제도, 이른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반상제도였다. 그리고 조선 정기에는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요런 사신분제였다가 조선 후기 양란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급격히 변동이 되면서 평민들과 노비층의 감속으로 인한 양반층의 증가로 양반층에서도 분화가 생겨서 권반, 권력 있는 양반, 서울에 있는 권력 있는 양반, 그리고 향반,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시골에서 양반을 유지하는 향반, 그리고 잔반, 완전히 몰락한 양반 출신인 잔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향촌 사회의 변화에서 향전, 바로 새롭게 성장한 신양, 분홍층과 원래 향촌의 지배층을 유도하고 있던 사족의 대립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도 정치 시기와 그로 인한 농민 봉기 그리고 새로운 사상의 도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지금 잡아놨는데 먼저 세도 정치 우리 정조 사후에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조 사후 19세기 순조 때부터 철종까지 62년간 왕실의 외척 가문을 중심으로 소수의 특정 가문 저번에도 말했듯이 안동 김씨 가문이나 풍양 조씨 같은 그런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를 주도하는 상태가 세도 정치였고, 특히나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비변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 세도 정치 시기의 특징은 지방행정의 파행 운영이에요. 왜? 중앙 권력도 세도가 안동 김씨 같은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반면 지방 사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매관 매직,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그리고 과거 시험의 부정, 즉 안동 김씨는 띨띨해도 다 과거 상위급으로 몰려주고, 그리고 돈을 내고 매관매직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금,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이 심화되는 이런 식의 상황의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였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통치 질서가 붕괴돼요. 왜? 일부 양반층, 즉 권반, 안동 김씨와 같은 권반을 지배하면 민심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 재정도 붕괴. 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삼정의 문란 등으로 인해서 이런 세금 체제가 아주 가혹하고 극심해지자 세금 체제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국가 재정이 무너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인 삼정의 문란을 들어가기 전에 자, 세도 정치의 전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순조 때는 바로 순조의 와이프 가문이 안동 김씨였어요. 그래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순조의 아들, 즉 그 익종이라고 해서 효명세자라고 있었는데 이 효명세자 일찍 죽어요. 나중에 이제 추증을 하게 되는데 이 익종 효명세자의 와이프는 또 풍량조씨. 그래서 이 시기에는 풍량조씨가 또 있다가 헌종, 바로 효명세자의 아들이 바로 이 헌종인데 헌종은 엄마는 풍량조씨, 와이프는 안동 김씨. 그래서 같이 병립되는. 그리고 헌종의 뒤를 이어서 가문 이제 아들이 없자 먼 친척의 그 삼촌을 이제 양자로 데리고 와서 왕을 세운 게 바로 25대 왕 철종이에요. 근데 철종은 강화도령이라 해서 몰락한 양반, 이른바 잔반 출신이었나 봐. 그러니까 얘는 좀 멍청해서 잘 모르겠지라고 해서 이 철종의 가문에 또 안동 김씨 가문을 결혼을 시켜서 안동 김씨가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 시기에는 비변사, 안동 김씨가 장악한 비변사의 관직 독점, 그리고 권력 남용 및 부를 축적하겠죠. 세금을 많이 삥땅 치거나 부정부패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중앙군영, 5군영이겠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이영. 이 5개의 군부대를 안동 김씨가 장악해서 쿠데타 등을 방지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왕권이 약화되고 매간매직이 성행됐으며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요 세금 체제의 문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삼정이라는 건 세 가지의 세금 체제를 말하는데 배경이 뭐냐? 세도 정권 하에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요. 이거는 그냥 표상적인 이유라면 실질적으로는 바로 요 신분제와 지주전호제의 바탕을 두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세금 체제가 문란했다. 왜? 신분제니까 당연히 양반은 세금 안 낼 거 아니야. 평민들만 세금을 내니까 국가 재정이 위태로웠고, 우리 조선의 경제 파트 할 때 배웠던 요 지주전호제 있죠. 대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내 땅을 빌려서 쓰는 전호에게 렌트비, 땅에 대한 임대료도 받지만 세금까지, 내가 내야 되는 세금까지 전가시키는, 이러다 보니 세금의 주체 세력인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중고역의 문제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정이 뭐냐? 국가 재정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전정, 바로
토지 세금인데 우리 저번에 조선의 세금 체제, 후기에 경제 세금 체제 할 때 배웠죠. 영정법, 영원히 정한다. 그런데 정해진 금액 이외에 각종 부가세를 과다 징수했다니까. 작서제나 뭐 운송료냐 수수료냐 이런 걸로 다 때려 박은 동시에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도결의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이 도결이 뭐냐면 중앙에 납부할 세금 부족 시 기타로 걷지 못한 세금을 토지에 부과해서 소장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가 도결인데, 즉 이번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10만 원이야. 근데 10만 원이 잘 모이지가 않았어. 왜? 흉년에 뭐 여러 저런 사건으로. 그러면 온갖 세금을 다 때려 모아가지고 그냥 10만 원을 어떻게 해서는 만들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세금은 좀 돈 많은 양반들이 좀 내주고 하면 되는데 양반들은 절대 내지 않아. 그러다 보니 오로지 농민들에게만 세금을 삥 뜯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되다 보니 농민들의 토지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심각했다. 이게 바로 전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군정이라고 해서 군역에 관한, 자, 다시 써볼게요. 군역. 바로 군대 가는 문제인데, 자, 신분제의 동료로 군포를 부담하는 상민의 수가 감소됐다니까. 왜? 우리 영조의 개혁 정치할 때 균역법 했잖아요. 이 균역법은 원래 1년에 두 필 내던 거를 1년에 한 필로 줄이고 그 부족분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분홍들, 이런 애들에게 명예직을 주면서 그 보충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너도 나도 우리 신분제 할 때 배웠잖아. 다 양반으로 가니까 상민의 수가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9년 단위로 군포를 부과하는데 평민의 수가 적으니까 이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평민들한테 계속해서 전가를 하니까 죽어나는데, 정말로 심각했던 건 뭐냐? 요 네 가지예요. 백골징포,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첨가시키는 거야. 황구첨정, 어린아이, 군대는 남자들만 가죠. 그러면 1살, 2살 이런 애는 갈 수가 없잖아. 최소 17살부터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1살, 2살부터 하고, 또 인징, 이웃 린자를 써서 내가 우리 집이 세금 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빤스런 했어. 그럼 우리 집 이웃집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그리고 족징, 자, 인직을 넘어서서 이제 가족, 너 이병헌이 저 가족 아니야? 친척 아니야? 그러니 이가 이병헌까지 내.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도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런 네 가지 폐단 때문에 우리 영조가 실시했던 균역법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바로 환곡 또는 환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웠죠. 고대사 할 때부터 고구려의 고국 천황이 만들었던 진대법부터 시작해서 고려 태조의 흑창, 고려 성조 때 의창,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 황곡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제 이 빈민구제 제도, 즉 사회간접복지책인 SOC에서 지방재정 확보 방법, 이른바 세금의 착취 방법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리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자는 1,000원 빌렸으면 10원씩 받아야 되는데 500원씩 받는 이런 비싸 이자거나, 아니면 서류를 조작해. 난 분명히 100원만 빌렸는데 1억을 빌렸다. 이런 식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동시에, 또한 아전, 향리들의 농간 등 그냥 장난질 치는 거예요. 숫자 장난이나 온갖 장난질을. 그러면서 폐단이 발생해서 이 삼정의 문란, 굉장히 극심한 조선 후기 농민들한테 너무나도 빡센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지금 도표를 깔끔하게 정리해 놨는데, 자, 원래는 1결당 약 20두라니까. 우리 영정법 말했죠. 그리고 대동미, 그리고 삼수미, 훈련도감의 그 군수 식량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내는 세금이었는데, 이걸 다 해서 그냥 토지 한 평을 갖고 있으면 쌀 20kg을 내면 되는데, 각종 명목,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이런 도결, 이런 것 때문에 100kg를 그냥 뜯어간다니까. 쌀 100kg을. 그러니까 죽어나는 문제였고, 자, 군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평민 성인 남자에게 1년에 한 필, 즉 1년에 5천만 원만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징수하는 동시에 어린아이에게 세금 뜯어가, 죽은 사람에게 세금 뜯어가, 가문, 다른 친척들에게 세금 뜯어가, 이웃에게 세금 뜯어가. 이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리고 정말 최고로 골 때리는 게 춘대춘합의 빈민구제책이라니까. 이 황곡은 봄에 먹을 게 없어서 국가에서 빌리고 수확을 하고 추수 때 수확을 해서 국가에 반납하는 제도고, 고작 이자율도 10%밖에 안 된다니까. 내가 1,000원을 빌렸으면 100원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세게 불러. 거기다가 이제는 사채처럼 변질된 제도가 황곡이어서
농민들이 정말로 힘든 제도가 요런 삼정의 문란이었다. 자, 이러다 보니 농민들이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벌떡 일어난 게 농민봉기입니다. 자, 농민봉기는 수많은 농민들의 봉기도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홍경래난과 진주밀란이 있었는데, 자, 이 농민봉기도 중요한 게 왜 일어났냐면, 자, 조세 수치 체제와 지주 전호제의 모순으로 발생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삼정의 문란은 신분제와 지주전호제의 모순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그 세금 체제의 문란이었다면, 이 농민봉기는 조세 수치 체제와 우리가 방금 말했던 삼정, 전정, 군정, 환정, 이 세금에 대한 조세 수치 체제와 지주전호제 모순이 리믹스가 되면서 문제가 심각했다니까. 그래서 터진 게 첫 번째 1811년에 나타난 홍경래 난인데, 이거는 살기도 힘들었지만 서북 지역민의 차별 대우야. 똑같은 우리 조선 팔도에서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과거도 우리 지역 할당제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서북민에 대한 이런 우대도 해줘야 되는데 그딴 거 없어. 그냥 지금 위에 지도를 볼까요? 요 지역이 평안도 지역은 무역, 바로 요 의주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바로 상업지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모이잖아. 그래서 세금만 졸라게 많이 빼먹고,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다 보니 잔반 출신이었던 홍경래가 가난한 농민과 중소상인 그리고 노동자를 규합해서 큰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일대,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요 일대에서 크게 반란을 일으키고 서울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순무영이랑 해서 임시로 만든 진압군을 동원해서 순조 때 1811년 진짜 큰 난이었어. 여기 일대 지금 봐요. 평안도 지역에서 굉장히 넓은 국경 지역인데 이 지역을 반란 일으켜서 굉장히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1862년, 이게 바로 진주밀란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 1862년이 임술년이야. 임술년에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라는 뜻인데, 철종 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삼정이 문란이 너무나도 극심했다니까. 특히 황곡, 이거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하라 그랬더니 재정, 사채업으로 변질이 되면서 농민들에게 엄청난 조세 부담에 불균형을 맞추자, 이런 또 수탈도 또 겁나게 해요. 이 당시 경상병마사, 지금으로 따지면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삥을 넘어가디 뜯어가니까 잔반, 몰락한 양반이었던 유계춘의 주도로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다 일어난 거야. 먹고 살기 힘들면 좀 봐주고 좀 유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탄압하고 때려잡으니까 큰 불만이 일어나서 국가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모든 주모자는 처형하고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민심 수습을 하는 동시에 요 삼정이정청, 이 기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삼정을 개선하려고 해요. 전정, 군정, 환정, 그래 문제가 있으니 좀 개선할게. 그런데 쭉 개선했으면 좋았는데 일시적이었다. 그래서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민봉기 이런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사회가 혼란하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새로운 사상의 대두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언 사상인데,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것처럼 세금 체제가 문란하니 자연재, 흉년이 또 이때 엄청 많이 들어. 그러다 메뚜기 때 뜨고 흉년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아, 이런 고통받는 사회에서 뭔가 우리를 구제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컸다고. 그래서 우리 궁예찐 같은 미륵신앙 아니면 정감록, 이게 조선에서는 거의 금서야. 왜? 정시도령이 나타나서 이씨왕조를 멸망시키고 정시왕조를 세운다라는 건데, 조선은 정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있어. 왜? 우리 조선에 건국할 때 최초의 조선인 정도전 있었죠.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 있었죠. 이 두 사람을 다 3대 국왕 태종 이방원이 죽였잖아. 근데 부득불 정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씨의 강력한 그 빌런, 라이벌은 정시다. 이런 신앙이 돌면서 정감록 같은, 조선 정부에서 이 정감록을 가지고만 있어도 뭐 거의 빨갱이로 취급하면서 때려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도래 희망 전파 및 사회 변혁에 뭔가 새로운 혁명적인 이념으로 제시가 됐다는 게 예언 사상이다. 그리고 나타난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자주 많이 믿는 천주교 있죠. 예수님 성당. 17세기를 통해 17세기 청나라를 통해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 서양의 학문으로. 그래서 여러 서양의 기술, 천문, 과학 기술 이런 걸 들어오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천주교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 미사 이런 뭐 기도를 하잖아. 그런데
왕이나 조상신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척하자는 입장과 적극 수용하자는 입장으로 분열되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 천주교를 남인계열이 많이 믿었는데, 우리 정약용 알죠? 정약용 아저씨도 천주교 신자였어. 이 정약용 가문이 굉장히 절실하고 독실한 천주교 가문이어서 나중에 신유박해라는 사건으로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결국 정약용도 이 일에 연루되어서 강진,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 생활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신부, 뭐 마테오 리치 같은, 청나라에 갔던 마테오 리치 같은 이런 외국인 신부를 우리나라에도 많이 미립국한 데 지원을 해줬는데, 왜 천주교가 조선 정부에서 많이 욕을 먹고 까였냐면 이것 때문이야. 인간 평등, 즉 신분제 따윈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런 신분제 믿지 마라. 왕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이런 식인데다가 제사 거부라니까. 다 하느님, 예수님한테만 기도를 하고 빌어야지 왜 조상, 특히나 왜 왕,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느냐? 라고 하면서 정부에게 크게 탄원을 한 게 바로 정조가 죽고 나서 1년 뒤 순조 1년 신유박해라는 사건으로 엄청나게 컸다. 거기다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게 천주교에 대한 반감을 더 실어줬는데, 왜 그러냐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신유박해의 실상을 외국 군대에 전달하려고 한 거야. 지금 조선 정부 쓰레기고 우리 천주교 신자를 다 때려잡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가, 특히 천주교 대표적인 국가죠, 프랑스의 그 해군제독 로즈라는 사람한테 제발 빨리 당신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조선의 미몽함, 이 무지몽매함을 때려잡아 주세요. 이거를 그 조끼에다가 깨알같은 글씨로 쓰다가 결국에 걸려가지고 더 불을 끼얹은 사건이 신유박해였다. 자, 그리고 내세신앙, 죽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갈 거고 평등사상, 이런 두 가지 사상으로 교세가 확장되는데 이익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했으면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동학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동학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동쪽의 학문이에요. 동쪽의 학문인 동시에 서학에 대항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서학에 대항할 목적으로 만든 게 요 동학이다라는 거예요. 등장 배경은 똑같습니다. 19세기 세도 정치의 폐단으로 민생이 어렵고 이양선, 달을 이, 서양양, 배선. 서양의 우리나라는 다 목조배잖아. 근데 서양의 철기선, 이런 걸로 사회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 동학을 만든 사람은 잔반 출신이었던 최재우가 만들어요. 역시나 동학도 인간 평등, 후천 개벽, 하늘이 열리고 사람이 있는 거지 사람이 있고 뭐 그게 아니다라는 뜻이고, 시천주, 모두 다 평등하니까 우리 다 같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입장으로 만든 게 시천주였다. 자, 근데 이 최재우는 정부에서 사악한 종교, 사교로 규정해서 결국 탄압을 받고, 이 최재우는 혹세 무민, 즉 죄 없는 평범한 국민들, 백성들을 이상한 소리로 교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다라는 죄로 사형을 당하고, 이 최재우의 뒤를 이어서 2대 교주가 된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교단을 정비하면서 동학이 급속도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동학의 교리를 체계화시키는데, 그 경전으로서 만든 게 한문 버전인 동경대전, 그리고 한글 버전인 용담유사, 이 두 가지의 동학에 대한 바이블, 경전을 만들어서 체제를 교리화시켰고, 거기다 교단을 조직을 정비해요. 즉 우리 동학이 좀 더 커지고 사이즈를 갖추고 스탠다드하게 만들어지려면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포접제, 포화접, 이른바 기본 말단 조직부터 상부 조직까지 피라미드 개념으로 만드는 포접제라는 조직을 통해서 교단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의 기반을 만들게 된 게 동학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옆에 지도를 보면 선생님이 만들어 놨는데, 자,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천주교의 영향권이고 동학은 주황색 표지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나라의 의주를 통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이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서양의 학문 서학으로 들어왔지만 점차 뭐 신분 평등, 제사 거부 이런 걸로 인해서 탄압을 받다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수면 아래로, 거의 숨어서 믿는 종교가 되었고, 이 동학은 경주에서 발달하기 시작해서 최재호가 사람들 경상도권, 강원도까지 많이 확보를 시켰지만, 최재호가 혹세 무민죄로 처형을 당하면서 2대 교주인 최시형이 동경대전 용담유사 같은 경전을 만들고, 포접제라는 교단 조직을 정비하면서 동학이
전국구의 종교 조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도 정치의 특징과 세도 정치 시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삼정, 전정, 군정, 환정 이 세금 체제의 발생 배경과 문란함, 이로 인해서 생긴 농민 봉기로 황경래에 난 진주 밀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뭔가 희망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으로 예언사상, 정감록 같은 그리고 천주교 서화, 그리고 동화 이런 게 대두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실학에 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수업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